5월을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마무리 일격 들어가야죠. 이달을 뜨겁게 달궜던 신제품 소식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소니 코리아가 국내 유튜버들에게 밀어주는 제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디오, 카메라. 그만큼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엑스페리아 보세요. 안 밀어주잖아요. 누구보다 객관적인 제조사 소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소니입니다. WH-1000X 마크5 무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이번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포함됐다고 해요. 새로운 통합 프로세서 V1, HD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 QN1, 8개의 마이크로 전례 없는 노이즈 캔슬링 품질을 제공한다. 이게 소니 측 설명입니다. 이전보다 얼만큼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매번 의문이지만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소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이 크게 안 될 뿐 실질적으로 유저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 변화입니다. 이전 모델들은 이어컵이 완전히 꺾여지는 접이식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스위블만 지원해요. 덕분에 착용감은 모르겠지만 휴대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접히지 않으니까. 이어컵 사이즈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유닛은 40mm에서 30mm로 줄어들었죠. 드라이버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니 측 설명에 따르면 특수 설계 처리로 사운드 선명도를 향상시켰다고 해요. 이런저런 핑계대는 거 보니까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모델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무게는 4g 더 줄어들어서 250g, 그리고 나머지 수치적인 사양은 이전 모델과 큰 차이 없습니다. 가격은 약 $398, 한화로 약 50만원, 이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5월 11일 키노트를 통해서 드디어 자사 최초의 스마트워치를 공개했습니다. 픽셀 워치. 소문만 무성했던 제품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진작 내놨을 법한데 안 내놓은 게 이상했던 거죠. 특히 구글은 웨어러블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곳인데도 삼성전자, 애플 등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스, 물방울처럼 동그랗고 도명으로 디자인된 워치 페이스가 적용됐습니다. 우측에는 텍타일 크라운이 자리하고 있고 기본 스트랩은 역시 실리콘 소재입니다. 싸게 먹히니까. 제품의 자세한 사양과 가격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단 제품 겉모양만 봤을 때는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애플 스마트워치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격은 $300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비싸봐야 30만원 후반대란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좀 비싸 보이는데. 픽셀 워치, 새로운 구글 스마트폰인 픽셀 7 시리즈와 함께 올해 10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 세트로 구매해서 써보고 싶네요. 가성비의 마왕, 한성 컴퓨터가 외장 수랭 쿨링 시스템을 더한 게이밍 노트북을 내놨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내놨는데요. 차이점은 디스플레이 해상도 차이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저는 QHD IPS 패널이 적용된 TFG 7277LC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에이수스가 이와 매우 비슷한 제품을 내놨었던 이력이 있어요. ROG GX700이라고 아주 반짝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제품이 있죠. 아무튼 상판 어디에도 한성이 제작한 컴퓨터임을 알 수 없는 완전 심플한 블랙메탈 바디가 인상적입니다. 한성 제품을 쓴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유저들에겐 딱이죠. 2.5cm의 두께, 2.5kg의 무게는 이 녀석의 사양이 대충이라도 가늠될 만큼 알찬 부피를 지녔습니다. 크다는 거예요.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가 탑재되고요. 리퀴드 메탈 서멀 컴파운드를 도포해줬습니다. 지포스 RTX 3070 Ti가 들어가는데 TGP 값이 150W예요. 터보 모드 기준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굉장한 편에 속합니다. 대신 메모리는 DDR5 16GB, SSD는 500GB로 생긴 것에 비해 아주 겸손하죠. 물론 메모리나 스토리지는 유저가 업그레이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디스플레이는 17.3형 QHD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300니트의 165Hz 주사율, sRGB 약 100%의 색 재현율을 지녔죠. 제일 중요한 건 외장 수랭 쿨러겠죠? 본체 후면 쪽에 수랭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에이수스 제품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랭 쿨러를 분리해서 제품을 이동해야 할 때 당시 에이수스 제품 경우에는 본체에서 쿨링 시스템을 도킹 해제하면 끝입니다. 그냥 바로 본체만 들고 뭐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당 제품은 노트북 내부에 들어간 냉각수를 이런 식으로 꼭 빼줘야 합니다. 이동할 때만 이러는 거예요. 특정 위치에 거치해서 쓴다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작업은 필요 없죠. 가격은 275만원,
에이수스가 내놨던 제품 초기 가격보다 2배가량 저렴합니다. 사양을 고려하면 정말 싼 거예요. 그런데 전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쓸 거면 그냥 데스크탑을 사는 게 이득 아닙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군요. 국산품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요. 커세어 보이저 A1600. 내놓으라는 키보드는 안 내놓고 노트북을 내놨습니다. 레이저 부러웠나봐요. 아무튼 AMD 어드밴티지 노트북입니다. AMD 어드밴티지 에디션. AMD CPU와 GPU가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젠과 라데온이 적용된 노트북이라는 거죠. 최대 AMD 라이젠 9 6900HS, 라데온 RX 6800M이 탑재됐습니다. RX 6800M. 총체적으로 엔비디아 RTX 3080보다는 퍼포먼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 옵션 적용에 따라 그 차이는 더 커지죠. 극강의 게이밍을 원한다면 당장은 지포스 RTX가 적용된 게이밍 노트북을 고려하는 게 더 좋습니다. 32GB 듀얼 채널 구성, DDR5 64GB 메모리가 적용됐습니다. 커세어 벤전스 모델이 탑재됐어요. 그리고 2TB SSD가 내장됐는데 메모리와는 다르게 이게 커세어 자사 제품이 적용된 건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 보니까 타사 SSD를 적용한 것 같아요. 삼성이라든지. 특이점이라 한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16:10 비율의 QHD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240Hz, 3ms/s의 응답 속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밝기값과 색 재현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사율이 높은 걸 봐서는 글쎄요,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는 않은데 이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 지부에 내장된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커세어는 매크로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터치를 대응해요. 애플 맥북 프로의 터치바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완전 동일하진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입니다. 체리 MX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가 적용됐어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상판 커세어 로고에 LED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역시 매우 비싼 값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께는 1.9cm, 무게는 2.4kg이에요. 예상보다 꽤나 무겁습니다. 덤으로 제가 직접 국내 커세어 코리아에게 문의한 결과 국내 정식 출시는 예정에 없다고 해요. 아쉽지만 다음 세대를 기약해보자고요. 커세어 팬분들은 원래 1세대 제품은 사는 거 아니에요. 1세대는요 이 부자들만 사는 거야. 블랙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OLED? 블랙매직?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번거롭게 이번에도 동시에 두 가지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하나는 SN850X Gen4 NVMe SSD로 최대 7300MB/s의 읽기 속도를 지닌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따로 있어요. P40 게임 드라이브입니다. 이전 P50처럼 블랙 컨테이너 박스 디자인, 2000MB의 읽기 속도를 지닌 외장 SSD입니다. USB 3.2 Gen2 규격으로 최대 2TB의 용량을 지원하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P50과 다름없는 사양입니다.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제품을 소개하느냐? RGB LED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뻐요. 그리고 외장 SSD에 이런 RGB LED가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름 유니크하죠. 예쁘면 사는 거야. 가격은 500GB 기준 $119부터 시작됩니다. 약 14만원. 동일한 용량이더라도 이는 현재 판매 중인 P50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요. 해외 가격은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런 감성파리에 목숨 거는 게이머들에게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미 이전 모델인 P50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가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너무 비싸면 못 사. 돈 없어. 보너스 들어갈게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너스를 두둑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돼야 이런 걸 사지. 캐논이 크롭바디 EOS R7, R10을 내놨습니다. EOS R의 새로운 라인업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캐논 카메라 라인은 이 숫자가 낮을수록 고급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양은 R10보다 R7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각각 약 2420만화소, 3250만화소 APS-C 타입이고요. 둘 다 4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해당 레코딩 포맷에서 R10은 크롭이 발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답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보다 저렴한 값에 쓸만한 사진기를 원한다면 R10이 가성비는 더 낮고요. 영상 촬영에 목적을 두고 있고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R7을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자를게요.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거든요. 캐논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RF 마운트를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 DSLR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EF 렌즈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두 개 정도는 값을 조금이라도 더 쳐줄 때 빨리 내다 파십시오.
어댑터를 쓰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R7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R10은 979달러, 한화로 약 122만 원입니다. R7은 200만 원에 가깝겠네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루믹스 쓰잖아요. 마포를 25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이전에는 얼티밋이라고 거창하게 붙여주더니 이제 프로를 붙였습니다. 레이저 바이퍼 V2 프로입니다.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이저의 무선 게이밍 마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가벼워졌죠. 58g, 화이트 모델은 59g. 독인 객인이지만 아무튼 가볍습니다. 한 10g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8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최대 3만 dpi를 지원하면서 사양도 업그레이드 됐죠. 대신 기존에 있던 RGB LED 충전독은 당당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5만 원이나 올랐죠. 약 20만 원. 아니 빠진 게 두 개나 되는데 가격은 로지텍도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어째 매달 내놓는 것 같아요. MX 마스터 시리즈 최초의 무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참고로 텐키리스 미니 버전도 끼워 팔 예정입니다. 알루미늄 상판, 하판은 역시 플라스틱으로 처리됐고요. 부드러우면서도 구분감 있는 새로운 로우 프로파일 카일 스위치가 적용됐습니다. 카일 스위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 타건음을 살짝 들어볼 수 있는데 좀 둔탁하면서도 쫄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접 센서를 내장해서 손을 가져다 대면 백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15일, 백라이트 없이 최대 10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도 장점이에요. 가격은 25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약 32만 원. 마스터들만 쓸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마지막은 레고로 장식합니다.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그냥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고요. 19개의 관절로 작동되는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덕분에 파츠 제거 없이 트럭으로 부드럽게 변신까지 시킬 수 있죠. 굴러가기까지 합니다. 물론 손으로 밀어야 하지만. 참고로 파츠 수는 150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로봇 모드에서는 높이가 최대 35cm나 됩니다. 가격은 약 23만 원입니다. 국내 정식 출시 예정이고요. 저는 삽니다. 사고 싶어요. 제발. 제가 준비한 5월의 뜨거운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레고 옵티머스 프라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보 보고 있지? 옵티머스 프라임. 우리 형편에 저거 힘들겠지? 갖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